늦가을 오후 3시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68세 최경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에 쥔 약봉지를 내려다봤다. 하얀 봉투 위에 인쇄된 글씨가 흔들려 보였다. 퇴행성 관절염 식후 30분. 젊을 때는 하루 종일 현장을 뛰어다녔다. 40도가 넘는 여름 한낮에도 영하의 겨울 새벽에도 그의 다리는 멈추지 않았다. 20층짜리 건물도 30층짜리 아파트도 그의 손을 거쳐 세워졌다. 그때는 자신이 영원히 튼튼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버스 계단 3개를 오르는 것도 숨이 찼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마다 허리를 펴기까지 10분이 걸렸다. 약국에서 받아온 진통제를 하루 3번 먹어야 겨우 걸을 수 있었다. 경수는 약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시계를 봤다. 순천행 버스 출발까지 아직 40분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매표소 쪽으로 걸어갔다. 화장실이라도 다녀와야 할 것 같았다. 그때였다. 3번 게이트 앞 매표소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회색 머리를 낮게 묶은 여자가 창구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키는 160cm쯤. 어깨가 약간 둥글게 굽어 있었지만 등의 곡선이 묘하게 낯익었다. 경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순간 경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윤정이. 65세. 18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매는 여전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말할 때 습관처럼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짓까지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다. 경수는 숨을 참았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선 채 그녀를 바라봤다. 정희가 표를 받아들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무언가 느낀 듯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마주쳤다. 정희 씨. 경수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작았다. 바람 소리보다 낮고 한숨보다 가벼웠다. 정희는 멈춰섰다. 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몇 초간 경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수 씨? 두 사람 사이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순천행 3시 30분 버스가 곧 출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경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정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3m. 18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서 있었다. 어떻게?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순천에 볼 일이 있어서. 경수는 겨우 대답했다. 사실 순천에 사는 옛 동료의 칠순 잔치 때문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나도 순천이에요. 요즘 거기 살아요. 정희의 말에 경수는 눈을 크게 떴다. 순천. 그러니까 같은 버스를 타게 될 거라는 뜻이었다. 그럼 네, 같이 가게 생겼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지만 두 사람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커피라도. 경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저기 카페에서.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두 사람은 느린 걸음으로 터미널 안작은 카페로 향했다. 경수는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정희도 손목이 불편했지만 가방을 꼭 쥐었다. 18년 6570일. 그 시간이 한 잔의 커피 앞에서 다시 만나려 하고 있었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아메리카노 두 잔이 놓였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대지 않았다. 경수는 종이컵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그때 미안했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경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2007년 여름이었죠. 내가 소장으로 있던 광주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날을 경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새벽 5시 17층 비계가 무너졌다. 인부 셋이 떨어졌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안전점검 미흡이 원인이었다. 경수는 현장 책임자였다. 법적으론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난 알았어요. 내가 공기 맞추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걸.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밤마다 그 사람 얼굴이 보였어요. 26살짜리 청년이었는데 결혼 석 달 전이었대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정희는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회사는 나한테 사직서 내라고 했고 난 그렇게 했어요. 건설업계에서 소문이 퍼졌고 어디도 날 안 받아줬죠. 경수는 그 후 지방을 떠돌았다. 목포, 여수, 순천. 작은 현장의 막노동꾼으로 일했다. 한때 현장 200명을 지휘하던 소장이 시멘트 자루를 나르는 인부가 됐다. 그때 정희 씨한테 전화했어야 했는데 경수가 고개를 숙였다. 자꾸 미루고 피하고 그러다 보니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어느 순간 전화할 용기가 없어졌어요. 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008년 설날이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래 눌러둔 감정이 배어 있었다. 그때 도연이가 고3이었어요. 대학 등록금이 걱정돼서 경수 씨한테 전화했죠. 돈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경수는 기억했다. 그날 자신은 여수의 쪽방에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지만 받지 못했다. 아니, 받지 않았다. 3번 전화했는데 경수 씨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힘들어요. 얘기 좀 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분 뒤에 답장이 왔어요. 딱 한 줄. 미안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게 경수 씨가 나한테 한 마지막 말이에요. 그 뒤로 18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정희 씨, 그건 짐이 되기 싫었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나는 30대부터 혼자 애 키우면서 재봉 공방했어요. 남의 옷 고치고 수선하고 커튼 만들고 손가락에 바늘 찔려가면서 악착같이 벌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경수 씨 돈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같이 있어줬으면 됐어요. 가끔 밥 한 끼 먹고 도연이 학교 운동회에 같이 가고 그것만 해줘도 됐어요. 경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도망쳤다는 걸 알았다. 사고의 죄책감에서 무능해진 자신의 모습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될 거라는 두려움에서 미안해요. 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변명 안 할게요. 내가 비겁했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하지 않은 선택들이 도망친 용기 없음이 밖에서 버스 출발 안내 방송이 들렸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18년의 진실이 비로소 말해졌지만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깊었다. 순천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경수는 정희가 운영하는 작은 공방 앞에 서 있었다. 정의 수선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붙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재봉틀 소리가 들렸다. 경수는 몇 번이나 문을 밀다가 멈췄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안쪽에서 정희가 나왔다. 경수를 보자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안쪽 작업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키 175cm, 단정한 와이셔츠 차림의 중년 남성. 이도현 42세였다. 어머니, 점심 뭐 드실까요? 도현은 경수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정희가 어색하게 소개했다. 도연아, 이분은 압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경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최경수 씨 맞죠? 어머니한테 사진 본 적이 있습니다.
경수는 아들 앞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현은 지역 농협 지점에서 대리로 근무 중이었다.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이 그의 단정한 모습에서 묻어났다. 어머니, 저 먼저 나갑니다. 오후에 고객 미팅 있어서요. 도연아, 잠깐. 하지만 도현은 경수를 한 번 더 쳐다본 뒤 공방 문을 나섰다. 경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의 아들. 42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 그 안에 자신은 없었다. 도연이가 많이 컸네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 다 컸어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혼자 자란 거예요. 정희는 쓸쓸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경수는 도현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농협 앞에서 기다렸다. 6시 10분 도현이 나왔다. 경수를 보자 그는 한숨을 쉬며 다가왔다. 뭐 하시는 겁니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도현은 단호했다. 42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뭘 바라십니까? 경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다. 사과요? 도현이 씁쓸하게 웃었다. 사과로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혼자였던 거, 중학교 입학식 때 아버지 없어서 부끄러웠던 거, 고3 때 등록금 걱정하면서 새벽 아르바이트 했던 거. 그게 사과로 없어집니까? 경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십니까? 손가락이 다 휘어지도록 재봉틀 돌리고 허리 아파서 밤에 못 주무시고 그래도 내 앞에선 웃으시려고 애쓰셨어요. 도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났다. 그게 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라는 사람이 도망갔으니까요. 연락도 없이 돈 한 푼 안 보내고 그냥 증발해버렸으니까요. 도연아, 도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그렇게 불릴 만큼 최경수 씨와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도현은 차갑게 말하고 등을 돌렸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아프셨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사시게 내버려 두세요. 경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도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선 경수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는 알았다. 사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자신이 만든 공백은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됐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설령 아들이 자신을 평생 용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곁에 있는 것. 그것만은 해야 했다. 경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그 아픔을 견디기로 했다. 18년 동안 도망쳤던 사람이 이제는 남아있기로 한 것이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다. 경수는 고개를 들어 그 별을 바라봤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시간은 있었다. 12월 초 찬바람이 매서워진 어느 날. 경수는 정희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손목 수술 받기로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안을 경수는 느낄 수 있었다. 도연이는? 부산 본점 출장이 잡혔어요. 2주 일정이라 어쩔 수 없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경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손목 수술. 정희는 40년 넘게 재봉틀을 돌렸다. 그 때문에 손목 터널증 후군이 심해져 결국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수술 당일 경수는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정희가 택시에서 내리는 걸 보고 다가갔다. 왜 여기 있어요? 정희가 놀라 물었다. 혼자 수술밖에 둘 수 없어서요. 도연이한테 연락하면 출장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냥 제가 있을게요. 정희는 뭐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녀도 알았다. 혼자 수술대에 오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수술은 2시간 걸렸다. 경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다. 분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오후 4시 정희가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다. 경수는 병실 문 앞에 서서 망설였다.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운 정희는 마취에서 덜 깬 상태였다. 왼쪽 손목에는 두툼한 붕대가 감겨 있었다.
링거가 천천히 떨어졌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다. 밤 8시 정희가 눈을 떴다. 물, 경수는 얼른 물컵을 들어 빨대를 정희 입에 가져다 댔다. 정희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경수 씨,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정희가 물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질문은 분명했다. 18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잘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속죄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냥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옆에 있고 싶어서요. 18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정희는 천장을 바라봤다. 너무 늦었어요. 알아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내가 혼자 살아온 시간들. 그거 되돌릴 수 없어요. 알아요. 경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도 늦은 사과는 의미가 있을까요? 정희가 경수를 바라봤다. 링거 맞은 팔이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밤 11시가 넘었다. 병실은 고요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때 내가 전화를 끊지 말았어야 했어요. 경수가 처음으로 그날을 꺼냈다. 2008년 설날 정희 씨가 전화했을 때 나 여수 쪽방에 있었어요. 핸드폰 보는데 정희 씨 이름이 떴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받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고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근데 손이 안 갔어요. 그때 나는 하루 5만 원 받고 시멘트 자루 나르는 인부였어요. 그런 내 모습을 정희 씨한테 들키기 싫었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문자로 보낸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그게 내가 한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어요. 그 한 통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죠. 정희가 작게 중얼거렸다.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문자. 그게 18년을 만들었어요. 경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닦지 않았다. 밤은 깊어갔다. 병실 창밖으로 순천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불빛을 바라봤다. 늦은 사과가 의미가 있는지 두 사람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최소한 그 사과는 이제 말해졌다. 18년 만에 병실 링거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진심이 조용히 전해졌다. 정희는 다시 눈을 감았다. 경수는 그 자리에 앉아 밤을 지켰다. 아침이 올 때까지. 정희의 퇴원 후 2주가 지났다. 손목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재봉틀을 돌릴 수 없었다. 경수는 매일 아침 공방에 들러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간단한 수선 주문을 받아 적었다. 이러지 않아도 돼요. 정희가 말했지만 경수는 고집스럽게 나타났다.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닫고 정리 안 된 원단들을 개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은 쉬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현이 공방 문을 열었다.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였다. 그는 어머니를 보러 온 것이었는데 안에서 경수가 선반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굳어졌다. 어머니, 이게 무슨... 도연아, 경수 씨가 요즘 좀 도와주고 있어. 정희가 어색하게 설명했다. 도연은 경수를 노려봤다. 경수는 선반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도연을 마주봤다. 도현 씨 오셨어요. 씨 붙이지 마세요. 어색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진 않았다. 경수는 그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어머니 손목은 어떠세요? 도연이 정희에게 물었다. 많이 나아졌어? 다음 주면 실밥 뽑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경수 씨가. 정희가 말하다 멈췄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봤기 때문이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도연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날 저녁 도연은 경수를 따로 불렀다. 공방 앞 작은 분식집이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도연이 떡볶이를 앞에 두고 물었다.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요? 옆에 있고 싶어서요. 경수가 솔직하게 답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편해 보이세요? 뭐라고요? 요즘 어머니 얼굴 봤습니까? 웃으세요. 예전엔 잘 안 웃으셨는데 경수는 놀라 도연을 바라봤다. 저도 처음엔 화났어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나 싶었죠. 도연이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찔렀다. 근데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화장도 하시고 옷도 신경 써서 입으시고 뭐랄까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도현 씨, 제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어머니는 늘 외로워 보이셨어요. 혼자라는 게 몸에 배신 것처럼.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는 절 키우느라 연애도 안 하셨어요. 누가 소개해줘도 거절하시고 그냥 저랑 둘이 사셨어요. 그게 제 마음이 편하긴 했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어요. 경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최경수 씨 때문에 어머니가 웃는다면 저는 뭐라고 할 권리가 없는 것 같아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경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뭔가요? 또 도망가지 마세요. 이번에 또 그러시면 전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경수는 고개를 숙였다. 약속할게요. 절대 안 그럴게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네, 제 딸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내가 저녁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경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가도 돼요? 조건이 있어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진짜로. 연기 말고 진심으로요.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저한테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마세요. 아직은 어색해요. 경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도현 씨. 고마워할 건 없어요. 전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식은 떡볶이를 먹었다. 맛은 없었지만 그 시간은 따뜻했다. 일요일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8살 손녀 민서가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야. 도연이 뒤에서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경수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그 순간 경수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다. 작고 따뜻한 손.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소리. 18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 같았다. 식탁에는 정희도 와 있었다. 도현의 아내 은주가 준비한 저녁상이 풍성했다. 4사람, 아니 5사람이 처음으로 한 상에 둘러앉았다. 같이 밥은 먹어도 됩니다. 도현이 어색하게 말했다.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문을 조금 여는 신호였다. 경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가슴까지 스며들었다. 새해가 밝았다. 2025년 1월 순천은 포근한 겨울 햇살로 가득했다. 경수는 정희와 함께 한의원에 갔다. 정희의 손목 재활 치료 때문이었다. 침을 맞고 나오는 정희의 손을 경수가 자연스럽게 부축했다.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알아요. 그냥 습관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한의원 앞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겨울 햇살이 따사로웠다. 경수 씨,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경수는 정희를 바라봤다. 그녀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예전처럼?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저도요. 정희가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이에요. 다시 부부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1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맞아요. 나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내 공간, 내 시간, 내 방식대로 사는 거. 정희가 솔직하게 말했다. 누군가랑 다시 한 집에 산다는 게 두려워요. 특히 경수 씨랑은 왜요?
또 떠날까 봐요. 또 혼자 남겨질까 봐. 경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각자 집에서 살되 같이 시간 보내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나는 내 공방 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경수 씨는 경수 씨 자취방에서 살고 대신 자주 만나는 거예요. 정희의 눈이 진지했다. 병원도 같이 가고 장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하지만 밤에는 각자 집에서 자는 거예요. 경수는 놀라서 정희를 바라봤다. 그게 가능해요? 왜 안 돼요? 가족의 형태가 꼭 한 가지일 필요는 없잖아요. 정희가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 나이에는 다시 시작보다 함께 견디는 방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정말요? 네. 무리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경수 씨. 이해해줘서. 저야말로요. 이런 식으로라도 옆에 있게 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연인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온기가 느껴졌다. 며칠 뒤 도현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도현은 처음엔 의아해했다. 같이 안 사신다고요? 응. 각자 집에서 살기로 했어. 정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게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 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무리하는 것보단. 이상하지 않아? 아니요. 요즘엔 그런 부부들도 많대요. 도현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게 답이에요. 경수와 정희는 그렇게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시작했다. 아침에는 각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쯤 공방에서 만났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먹고 산책을 했다. 밤 9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서로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내일 또 만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토요일 경수는 정희와 함께 시장에 갔다. 정희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샀고 경수가 좋아하는 깻잎도 샀다. 시장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두 분 부부세요? 경수와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동시에 대답했다. 네, 아니요. 서로를 보고 웃었다. 아주머니도 따라 웃었다. 뭐가 됐든 보기 좋네요. 이 나이에 가치장 보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복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가 말했다. 우리가 뭔지 정의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동감이에요. 경수가 장바구니를 들며 말했다. 부부든 친구든 동반자든 우리가 편하면 그게 답이죠. 정희는 경수의 팔짱을 꼈다. 연인처럼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처럼 서로를 의지하는 방식이었다. 가족의 형태는 하나가 아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전통적이지 않아도 두 사람이 편안하면 그것이 가족이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경수는 자취방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다. 200m 떨어진 곳에 정희의 집불이 켜졌다. 가깝지만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리. 그것이 지금 두 사람에게 딱 맞는 거리였다. 봄이 왔다. 순천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고 정희의 손목도 거의 회복되었다. 다시 재봉틀을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았다. 경수가 옆에서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4월 둘째 주 토요일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서 학교 운동회가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오실래요? 경수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정말 가도 돼요? 민서가 할아버지 오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경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운동회. 자신은 한 번도 아들의 운동회에 가본 적이 없었다. 이제 손녀의 운동회에 갈 수 있다니. 운동회 전날 밤 경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엇을 입고 갈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민서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정희도 함께 가기로 했다. 그냥 민서 응원만 열심히 하면 돼요. 운동회 당일 초등학교 운동장은 가족들로 가득했다. 경수는 관중석 맨 뒤 구석에 조용히 앉았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아직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2학년 달리기가 시작되었다. 7번 최민석. 빨간 운동복을 입은 작은 아이가 출발선에 섰다. 경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민서가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경수도 얼른 손을 흔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다. 출발 신호가 울렸다. 민서가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3등으로 들어왔다. 경수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경수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경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손녀가 자랑스러웠다. 경기가 끝나고 민서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봤어요? 그럼 봤지. 우리 민서 최고야. 경수가 민서를 안아들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 아픔은 기쁨에 묻혔다. 점심시간 도현의 가족과 정희, 경수 5명이 돗자리에 둘러앉았다. 은주가 준비한 김밥과 과일이 펼쳐졌다. 경수 씨, 여기 앉으세요. 도현이 자리를 가리켰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도현아, 고마워. 경수가 작게 말했다. 뭐가요? 이렇게 나를 받아줘서. 도현은 김밥을 먹다가 잠시 멈췄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신중했다. 하지만 민서가 행복해하고 어머니가 웃으시는 걸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현이 경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냥 지금부터 잘하세요. 그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오후 3시 마지막 단체 경기가 끝났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돗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민서가 카메라를 들고 왔다. 그래, 찍자. 경수가 웃으며 일어섰다.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다 같이요. 5명이 운동장 벚꽃나무 아래 섰다. 지나가던 학부모가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하나, 둘, 셋. 찰칵. 셔터가 눌렸다. 그 순간을 경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아들과 며느리 곁에 서고 정희와 나란히 서 있는 그 순간 한 장 더 찍어주세요. 민서가 소리쳤다. 이번엔 할아버지 혼자요. 아빠, 같이 찍어줘요. 도현이 잠시 망설였다. 경수도 머뭇거렸다. 아버지 사진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도현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 아버지. 42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다. 경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현이 다가와 경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경수는 울먹이며 반복했다. 그날 찍은 사진 속에는 3사람이 있었다. 도현, 민서, 그리고 경수. 경수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가 경수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요. 뭐가요? 포기하지 않은 걸.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뭐요? 완벽하지 않아도 늦어도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정희는 경수를 바라봤다. 68세의 남자는 18년 전보다 훨씬 늙었지만 눈빛만은 더 맑아져 있었다. 저녁 무렵 경수는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오늘 찍은 사진을 놓았다. 세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창밖으로 정희의 집불이 켜졌다. 200m 떨어진 그 불빛이 오늘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경수는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그 불빛을 바라봤다. 남은 시간의 의미. 그것은 과거를 되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여러분, 경수와 정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한 통의 전화를 끄는 순간부터 시작된 공백. 그 사이를 메우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나이. 하지만 두 사람은 보여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도 지금부터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요. 경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아들 앞에 섰고 손녀의 운동회에 갔고 매일 아침 정희의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용서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혼자 살아온 시간보다 함께 견디는 시간이 더 따뜻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현은 문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딸을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것은 완벽한 화해가 아닙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고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매일 얼굴을 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가족입니다. 시니어의 삶에는 다시 시작보다 함께 견디는 방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당신 곁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 건넨 관계가 있나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경수처럼 정희처럼 도연처럼 오늘 그 전화를 끊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여러분의 삶을 담은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남은 시간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